안녕하세요. 한수산입니다. 오늘은 세계 철학사에 대한 연속 강의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기본적인 교재는 바로 이 책, 제가 쓴 책입니다. 거기 1장에 보면 세계 철학 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한 챕터에 걸쳐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기타 여러 가지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들 많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면 대부분 너 자신을 알라 또는 악법도 법이다. 요 두 가지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철학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그것과는 조금 그 말과 물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또 관련이 깊다고 할 수도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 기본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실 그 육체와 영혼이 어떤 관계냐에 대한 질문은 인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된 질문이었었는데요. 실제 20세기, 19세기 계몽주의를 넘어서 근대 모더니즘이 펼쳐지고 과학이 실증을 해낸 것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다 라고 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현재 많이 지배적인데요. 그 유물론적 세계관 이전에 모든 사고는 결과적으로 특히 모든 철학은 이런 육체와 영혼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이라고도 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영혼을 다루는 것은 형이상학, 그 이외에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은 형이하학.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것은 형이하학이다. 그리고 종교 이런 거는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과학의 발달 이후에 분리를 시켜 버렸습니다. 과학은 형이상학을 다루지는 않는다. 형이상학은 종교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파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하학으로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세기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새로운 국면에서 과학이 모든 걸 밝혀낼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과학자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이 그 일부일 수 있겠죠. 그 세계에 대한 그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철학을 고민하는 사람들, 철학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종교를 고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학,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도 한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됐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철학부터 다시 시작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지금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넋이 나갔다. 영혼, 그 안철수 씨인가 쓴 책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 승부? 이런 식에서
결과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하기보다 그 안에 혼을 담아서 할 때 우리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육체와 우리 뇌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는 좀 대비가 되는 뭔가 그 영혼이 있는 것 같다. 영혼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영역이고 그 영역이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과학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도 실패 안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과학이 한계가 있다. 사실은 이후에 더 보겠지만 양자역학이 물리학의 주류가 되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 육체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 그리고 아니 반대죠. 영혼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 완벽한 존재, 그리고 육체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은 굉장히 맑고 순수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서 그 영혼이 타락하고 또 병들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리고 영혼은 어떤 고귀하고 순수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이 육체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적인 욕망, 물질적 욕망, 이런 것들이 어떤 육체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서 영혼이 인간이 어떤 순수한 영혼이 해야 될 정말 경이로운 활동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이 본인의 삶 안에서 물질적 욕망이나 무슨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한 가운데 순수한 어떤 영혼이 지배하는 삶 이런 거를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어떤 현실의 물질과 그 물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간의 육체는 몹쓸 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몹쓸 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몹쓸 놈을 제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몸을 없애는 거죠. 몸을 없앤다는 게 뭐죠? 죽는 거죠. 결국 인간의 영혼이 이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혼이 보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가 사실 감옥에 간 죄명은 혹세무민했다.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해한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 필요가 없이 육체적 고통에서 스스로 해방을 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삶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느냐라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어떤 하나의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어찌 됐건 간에 청년들이 어떤 누군가의 철학자의 어떤 철학에 심취하면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회를 운영해가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제거하는 데에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감옥에 넣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철학을 포기해라. 육체적인 활동과 만족도 영혼을 풍부하게, 뭐 예를 들어서 영혼을 풍부하게 하는 일이다.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술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뭐 이래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육체적 쾌락까지 포함한 육체적 만족이 영혼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철학을 좀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그 핵심에는 결과적으로 이 영혼의 순수함을 스스로 타락시켜가는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순수한 영혼이 너의 그런 어떤 말초적이고 단초적이고 근시안적인 어떤 만족에 치우치면서 너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 너 자신의 모습을 잘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의 어떤 과오를 깨닫고 스스로보다 더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소크라테스는 사실 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 최선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사실 그 불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맥락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영혼도 글쎄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를 포함한 스님들은 영혼도 병드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이, 어떤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런 어떤 뭐 불교가 얘기하는 이런 세속의 세계와 어떤 영혼의 세계, 인간의 영혼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의 차이를 함께 보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분이 나쁜 거죠. 뭐 그러면 자기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특히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우리도 요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막 욕하잖아요. 사실 뭐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야, 그럼 너가 하는 주장에 따르면 결국 너도 죽어서 아주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에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을 해서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 죽여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뭐 그래 달라. 나 스스로 죽기는 조금 어, 좀 이렇게 공포감이 있는데 뭐 죽여준다면 뭐 기꺼이 죽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사형을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말은 저기 죽어서 영혼의 세계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을 내렸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 나름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자를 죽인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반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적 제야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상의 자유가 그래도 많이 인정됐던 그리스 사회에서 목숨을 끊게 한다는 게 부담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친구,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친한 친구도 아마 정치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네가 소크라테스를 끌고 가라, 도망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 주겠다. 멀리 떠나라. 그럼 되지 않느냐. 그럼 소크라테스 우리도 별로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가 죽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사형 집행하기 전날 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지금 다 얘기가 됐으니 도망가자. 뭐 그때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흔히 얘기하는 뇌물이죠. 뇌물도 내가 다 줬다. 근데 뭐 뇌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테네 정부에서 부담이 되고 굳이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내보내 주려고 그러면은 아테네 정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특히 소크라테스 철학에 그 심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깁니다. 봐라, 소크라테스도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그 사람의 철학을 믿고 따르면서 너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을 그리스의 정치인들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도망만 가면. 근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버팁니다. 안 도망가겠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악법도 법이야. 법을 지켜야지. 법에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내가 그 법을 어기고 도망가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만 이제 딱 잘라서 좀 밈이죠. 밈.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편집의 기술이죠. 그 에피소드만 딱 잘라서 목숨을 걸고 법의 정신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제 후대에 특히 이제 뭐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뭐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 이 위대한 철학자는 이렇게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보다 더 정확하게 보자면 그 스스로 도망감으로써 자기 철학과 자기 소신을 오점을 남기는 게 싫었고 본인 스스로도 아마 본인 철학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영혼이 해방이 될 수 있다. 이 고통스럽고 이 시끄럽고 악다구니 같은 세상의 소음과 그리고 이 내 육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어떤 욕망들, 자꾸 뭘 먹으라 그리고 밥을 먹으라 그리고 예쁜 아가씨를 보면 눈이 돌아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본인 스스로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는데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안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돌아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육체와 함께하는 어떤 삶에서 영혼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육체에 잠깐 출장 나왔다가 본인 집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를 우리가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때 돌아가셨다, 원래 자리로 간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돌아가신 분, 이제 육체에 출장 나왔다가 이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 분에게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사시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는 편하게 사십시오.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과 비슷한 거죠. 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혼의 세계를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언젠가 우린 모두 죽습니다. 그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때가 되면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보면 그 차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수한 영혼이 육체적 욕망과 어떤 사회적,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로부터 파생된 거죠. 육체가 보여 있는 이 사회, 분란으로부터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소크라테스 스스로는 어떤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이제 두 그룹이 되는데요. 한 그룹은 디오게네스, 그러니까 금욕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부류의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플라톤이라는 부류, 플라톤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플라톤류의 제자들은 과연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철학, 그 결정적 맹점, 죽어서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쉽게 얘기해서 무욕의 삶,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님들과 같은, 모든 스님이 무욕의 삶을 사는 것 분명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무욕의 삶, 어떤 인간적 욕망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삶, 그 방법 이외의 제3의 방법을 플라톤은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지난 2000년간 인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주석, 아니죠.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고, 플라톤 철학은 유토피아 공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너무 많은 걸 하면 졸리니까는요, 소크라테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해주시면 보다 더 쉽게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방송을 하는 저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